안녕하십니까, 나오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네, 좀 바쁘네요. 당사자. 후보님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 이기는 정당 한마디. 이기는 정당. 자, 다음 인물들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며 그 점수를 잘 드려야지 우리 대통령이신 80점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후보. 우리 후보니까 우리 뭐 당에 계신 분이니까 좀 점수를 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낙제점이 들락말락하는 55점. 예. 이재명 전 대표. 거긴 마이너스죠. 조국 대표. 뭐 거의 비슷하죠. 다음 인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단어? 빨리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무슨 뭐라고 할까? 엄청 뭐 동물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단어. 뚝심. 뚝심.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 약간 셀러? 이재명 전 대표. 범죄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 조국 대표 뭐 어나더 범죄자. 삼행시 들어갑니다. 나경원으로 마지막하게 말합니다. 경제와 경제와 안보를 챙길 사람. 원칙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유연함도 가지고 있는 나경원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토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죠. 쉽지 않죠. 이런 희한한 것을. 당대표 선거가 어렵습니까? 엘리베이터 토크가 어렵습니까? 엘리베이터 토크가 더 어려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BC 배종찬의 정치 토크 저만디를 전자서 진행을 맡은 대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뜨거운 태양빛만큼이나 정치권, 사회 이슈, 우리 한국 정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황상현 TBC 서울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초대 손님, 특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판사 출신, 한국의 낸시 펠로시, 한국의 대처, 오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낸시 펠로시다. 낸시 펠로시는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현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5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2002년에 우리 당에 와서요. 예. 한 번도 당을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 선거는 지난 4년을 쉬기는 했었지만 의회에서 5선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알고 예. 그 정치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보면 그런 뭐 대처나 낸시 펠로시나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소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 더 정말 소신 있게 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소신이 있고 원칙이 있을수록 또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예.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동안은 저한테 별로 그렇게 칭찬을 안 하셨는데 크게 칭찬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이제는 할 역량이 충분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밀어주시는 김에 더 밀어주시면 좋았을 글쎄 뻔했는데요. 근데 그다음 뭐 원희룡 지사 후보한테 또 뭐 잘 예. 나왔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예. 마음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후보보다는 저를 밀어주실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보다는 나경원을 더 밀었다. 어찌 표정을 보니까 낸시 펠로시나 대처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좀 표정이에요. 자, 지난번 동작을 정말 최대 접전지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나경원만은 찾겠다 이러면서 무려 8번이나 찾아왔는데도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긴 선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네요. 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예. 후보가 류땡땡이 아니라 이재명이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뭐 이재명 대표도 8번, 조국 대표 2번, 박지원 의원 3번, 뭐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다들 오셨습니다. 예. 또 물론 또 전국의 개딸들도 다 모이셨고요. 예. 네. 사실은 아마 제가 들어오는 게 좀 껄끄러웠나 봐요. 제가 당대표 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대요.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이긴 유일한 후보 아닌가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총선에서 아예 한동훈 후보는 총선 그 지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졌고 저 원희룡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졌고 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아니 근데 그때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총선 때 네. 승리를 원래 예상하셨나요? 어떠나요? 출구조사는 출구조사는 틀렸죠. 출구조사는 틀렸죠. 사실은 끝까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뭐 코로나 때 우리 선거의 경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워낙 선거 판세가 저희한테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놓지는 못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진짜 한 표라도 더 얻고자 뭐 선거 날에 우리가 투표 독려 행위는 가능하거든요. 선거 날까지 굉장히 바쁘게 마지막 투표 독려 행위까지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죽다 살아 돌아왔다는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나경원의 정치가 달라졌다. 나경원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보님 우리 프로그램이 명칭이 저만디를 전자선대 혹시 뜻을 아십니까? 제가 만디는 아까 살짝 컨닝을 했고요. 전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전자책으로 보신 건 아니겠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만디를 넘는. 이번에 이 전당대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의미를 살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 TBC는 또 대구 경북 방송입니다. 대구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그러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인연이 있으십니까? 제가 모태 TK입니다. 예? 모태 TK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공군 파일럿이셨는데요. 네. 저희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졌을 때 네.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모태 TK군요. 그랬죠. 이사장님께서 아버지께서 파일럿 출신이시군요. 네, 공군 파일럿 출신이십니다.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옛날에 그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1960년대. 예. 아세요? 저도 압니다. 네. 태어나시기 전인 것 같은데. 저도 물론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보시고 공군 파일럿가 너무 멋있어 보이셔서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그 빨간 마우라의 주인공이 저의 지금 후원회장이신 신영균 고모님이십니다. 그렇죠. 당시. 네, 예, 영화배우 출신. 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신영균 고모님. 정말 대구가 고향이네요. 네, 대구가 고향이죠. 진짜 고향이죠. 그래서 모태 TK라고 그러시군요. 어머님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TK이셨다. 야, 정말 대구와는 불가역적인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신영균 후원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장은 또 PK 지역 6선인 또 조경태 의원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이번 당 대표 그래도 자신 있으신 거죠? 몇 %입니까? 당선 가능성? 전 내가 100%요, 100%. 100%. 100%. 우리 당원들께서 나경원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 당을 지켜온 나경원을 저희 당원들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예. 뭐 지금 이번 선거 컨셉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 뭐 중도 뭐 서진 얘기하는데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당이 그동안에 이게 막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뿌리부터 튼튼히 하자. 그러려면 누가 할 수 있느냐?
22년 당을 지켜온 유일합니다. 후보 네. 중에서. 예. 물론 이제 한 분 뭐 윤상현 후보도 네. 당을 탈당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어쨌든 3명의 후보 중에서는 22년 동안 한 번도 당을 안 떠나고 지켜온 사람. 네. 한 분은 나갔다 오셨잖아요, 네. 예전에. 예. 네. 그래서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통 선거를 예. 저희들도 뭐 선거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만 100%를 장담하기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당위성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당이 살 것 같아요. 제가 돼야지만. 예. 그리고 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오래 당에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뭐 그랬을 지금 거예요. 도의원 뭐 한 재선쯤 하시는 분이 예. 제가 청년 뭐 회장일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뭐 했어요. 뭐 예전에 제가 출마했을 때 몇 번 온 걸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신 예. 분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인연이 많더라고요. 정치는 원래 인연이 많으면 잘 된다 그래요. 그게 그렇겠죠. 힘이라 예, 그러거든요. 예. 카르마죠, 인연. 아니 근데 나 후보님의 이 참 당대표 이 슬로건이 좋네요. 22년을 지킨 나경원. 예, 예. 이제는 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자,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 후보께서 뛰어드시면서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아니 뭐 우리 한동훈 후보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토크에서 셀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인기는 많으신데요. 또 저희한테 또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 정치도 프로페셔널입니다. 특히 이번 당대표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경험이 적으신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당대표를 맡아서는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거나 당의 이 개혁이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대통령하고 조금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10초 통화인지 20초 통화인지 30초 통화인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할 만큼 대통령과 불편한 것. 예. 저희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말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참 불편했었던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 정치사에서 불행한 일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소된 사실 중에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직권남용인가로 기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당 대통령과 당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정치적 중립을 하는 건 물론이지만 대통령도 당원이거든요. 1호 당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어떤 충분한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뭐 문제가 좀 됐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이 잘 되고 정부가 잘 되는 거는 공동 운명이에요. 공동 운명. 그래서 당정이 같이 간다는 것이 정부 하는 것만 당이 뭐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당이 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고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저는 조금 상식이 어긋난 일이다. 그런 것은. 나 후보님, 홍준표 시장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나 후보께서 아시는 정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제가 그걸 자꾸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풍문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런저런 풍문이 많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10초 통화를인지 뭐 20초 통화인지 다 좋겠는데요. 예. 그런 통화한 사실까지 알려야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후보님, 네. 이번에 당원 수로 보나 또 지역의 성격으로 보나 TK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TK의 마음? TK는 뭐 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 당을 지켜주시는 곳이죠. 예. 또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TK의 생각을 잘 아는 것이 또 TK의 생각과 저희 당이 많이 교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을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후보 등록도 전에 예. 출마 선언도 전에 네. TK부터 찾았죠. 예, 예. 그래서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도 예. 만났고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요. 시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뭐 출발을 그래도 TK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음 좀 주시지 않을까요? 예. 근데 후보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러니까요. 가서 또 대구, 경북을 다 다녀오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를 더 환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이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이 해석에 저는 대해서. 좀 예. 인정하기 어려운 게요. 원희룡 후보는 대구시청에 가서 찾아가서 만났죠. 예. 저는 제가 바쁘다고 동대구역까지 나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 저를 더 환대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배우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 가셨어요. 네. 그 사실상의 출마의 행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철우 지사와 시장을 만나셨는데 그게 다 이제 계산된, 그러니까 준비된 혹은 의도 있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네. 늘 그 집안의 웃 어른에게 미리 인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예의이고 도리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이 국민의힘의 네. 어른이신 이 TK 지역에 먼저 와서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네. 그만큼 제가 잘 모시겠다는 말씀. 더 신경과 정성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일각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친윤 후보를 표방하면서 올해 좀 약간 그쪽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홍준표 시장도 뭐 친윤 성격을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좀 원희룡 후보 쪽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근데 궁금한 게 나오니 원희룡 후보가 나올 줄 혹시 모르셨던 겁니까? 그건 몰랐어요. 그건 몰랐어요. 예. 일각에서는 이게 나 후보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던데. 뒤통수를 맞았는지 앞통수를 맞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뭐 안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아하. 그러다 갑자기 나오셨더라고요. 그럼 뭐 비전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후보는 저밖에 없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논의를 서로 출마를 하고 난 뒤에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냥 전화 한 통화 했어요. 예. 전화할 때는 또 저희 방에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날 오후에 대구 내려가는 거 알면서 언론에다가는 저 만나러 간다고 막 또 토를 하셔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뭐 예. 특별히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눴습니다. 안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표가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결선 투표 얘기도 나옵니다만 나 후보께서는 뭐 결선을 왜 지금 생각하느냐 분명하게 또 원희룡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또 선을 분명하게 긋기도 네. 하셨는데 아니 예. 지금 정말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예. 아까 예. 보수 정통성 이야기도 예. 했지만 정통 보수라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막 저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마음들을 먼저 갖고선 있는 분들은 이 당을 공적으로 공당이 건강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자꾸 대선 캠프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심 있게 막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당이 하나로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그 한동훈 후보 쪽 예. 거기하고 지금 대통령을 도와드리려고 당대표에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을 팔고 있는 원희룡 후보하고 이렇게 양쪽이 있잖아요. 예. 그들이 굉장히 거칠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힘이 커질 텐데 그러니까 예. 과연 이게 지금 봉합할 수 있느냐. 예. 저는 굉장히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줄을 굉장히 세우는 거예요. 네, 네. 뭐 원희룡 후보도 뭐 러닝메이트라고 네, 뭐 이뇨한 후보도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예. 이쪽도 이쪽대로 또 러닝메이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 대표랑 최고위원이랑 나눠진 다음에 러닝메이트 있는 선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참 보기 안 좋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나오분께서 대통령을 팔고 있는 원희룡 후보. 그러면 나오분께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후보. 예. 그러면 대통령은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중에서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당과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자꾸 등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늘 우리 당의 흑역사를 보면 예. 대통령과 가깝느니 안 가깝느니 누구하고 가깝느니를 갖고 끊임없는 개파 분할을 한 거 아니에요. 친박 친이 하다가 친박 찐박 논란을 하다가 그러다가 당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떻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대통령과의 거리를 강조하고 이런 걸로 전당대회를 예. 하는 거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해가 안 돼 했던 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봤던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뭐 초선 의원들이니까 연판장도 돌아가고 또 이렇게 좀 견제하고 기후대사직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려놓은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울 걸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옆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모함이다. 저는 뭐 사실은 참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주변의 참모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예. 그 좋은 판단의 근거를 드리고 좋은 전략적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새 대통령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이야기, 뭐 숨소리 이런 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야기뿐만 아니라 숨소리 하나도 저는 국가 기밀사항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그런 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건도 뭐 그런 것과 연결해서 보면 자꾸 대통령을 끄집어내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정부의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정책 없는 무정책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바로 이분입니다. 나 후보께서 핵무장론을 꺼내드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이 경쟁하는 3명의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외교 안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인물이 나 후보입니다. 핵무장론의 배경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가 얼마 전에 네. 자동 군사 개입이 가능한 북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아주 높은 단계로 격상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뭐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도 하고 각종 군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을 사실상 보유했다고 곧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 의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말 뭐 국제 정세가 변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 이렇게 고도화됐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레토릭만 반복해서는 예.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중동 각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본인들의 안보 이익 침해가 먼저 온다면 한국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꼭 같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데 미국이 한국 챙기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예. 결국 그래서 저희 안보는 저희가 지키겠다라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신중론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완전 180도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 후보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최소한 핵 공유를 하더라도 미국의 역할, 미국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핵무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있죠. 네. 실질적으로 뭐 현실적인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집권 시절에 예. 국방장관 대행을 했던 뮬러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사실 천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천조. 미국은 국방 예산을 천조 쓴다는 건데 네. 그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뭐 더 많이 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보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라는 실질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또는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국제 경찰을 하는 그러한 역할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좀 그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그 방향인데요. 저는 충분히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예. 뭐 최근에 미국의 조야의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앨리슨 제법 하고 후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나 후보께서 외교통상위원장도 역임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신 거죠? 윤상현 후보도 유상일 후보도 네. 여기 당을 지킨 예, 분들.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이제 물론 뜻은 충분히 알겠고 또 북러가 이런 문제들도 있었으니 타이밍상 그렇긴 한데 질문이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혹시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아젠다 자체가 보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아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이게 제가 무슨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은 저는 뭐 북한의 핵과 관련된 능력은 매우 고도화됐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무장의 3원칙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의받지 않으면 저희가 핵무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핵무장을 왜 하느냐? 국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접한 지금 동맹의 수준이 고도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변경에 따른 핵무장이고 두 번째는 이 핵무장은 분명히 평화적 핵무장이다. 한마디로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위한 핵무장. 공격용이 아니네요. 네, 핵무장이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들고 있어야지 핵 군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폐기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이 핵이 없다면 우리도 핵을 갖지 않겠다. 예. 폐기가 된다면 뭐 이런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핵무장이다. 실천적 핵무장이다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늘 뭐 그동안 말로는 또 주장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제재나 이런 부분 설득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뭐 즉각적으로 단기간에 핵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반 모든 준비를 하자. 예.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안보.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네, 하지만 전술핵이 지금 재배치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려면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 다 내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고 우리 지금 사실 대륙의 이 위협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이 대만과 어떤 일이 있다. 양안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아니 미국이 어느 쪽을 먼저 지키겠습니까? 저희가 미국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금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입니다. 나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법도 여론조사 결과가 높으면 받을 거냐 바로 직격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지요? 아니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 특검을 발의할 수 없는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실 발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하시기는 어렵겠죠. 예.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답답함이나 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더 이상 풀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실 그 특검이 정쟁욕이라는 건 이번에 지금 빤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특검도 그러면 여론이 높으면 무조건 받겠냐고 네. 제가 되물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야 이거 꺼져가는 불씨를 재점화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사위의 이런 청문회, 예. 최상병 특검 청문회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쟁용이라는 거 정쟁용이었구나를 깨닫고 계셨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다시 불을 지폈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자신의 특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최상병 특검법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자 당대표가 되시면 나 후보님이 맞서 싸운다고 해야 될까요? 또 맞대응을 해야 되는 상대가 자 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우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스러워요 정말. 민주당은 민주가 하나도 없죠. 뭐 총선 패배했는데도 다시 나오는 후보도 좀 문제지만 몇 번을 저렇게 연임하는 후보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 보도 인터뷰를 보면은 나경원 후보는 왜 빨리 이 수사도 수사고 재판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질질질 오죽했으면 누군가 헌법 84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헌법 84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 대선에 출마를 했던 중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체되고 지연되고 다음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전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 것부터도 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까? 또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 또 드러난 증언만 봐도 당연히 구속되어야 될 만한 사안인데요. 아직도 저렇게 그냥 활보를 하는 거 보면 그동안 법무부가나 검찰이 뭘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전 아니 뭐 저는 뭐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었나요? 우리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민정수석도 없었으니까 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안 하지만 이 구체적 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지휘권은 있고 당연히 여기에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보다는 법무부 장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저희가 뭐 나경원 의원님을 모시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당권 주자들이 전부 출마 목표가 야당 파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파괴라는 표현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네. 의회에서 독주하고 있는 야당을 좀 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줄줄이 줄 세워놓고 본인들이 뜻하고 싶은 때 아무렇게나 통과하겠다. 저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국회법을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야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일 중에서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야당이 뭐 192석이니까 야권이 192석이니까 그 기에 눌러서 이 108석이 어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로 무기력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깨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다음 집권에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그때는 야당 원내대표였지만 원내대표셨죠. 우리 당이 그 당시에는 사실 탄핵 이후에 완전 찌그러져 있었어요.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도 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시원하게 원내대표 때 이야기한 그때부터 막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들이 우리가 정말 뭐 용감하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투쟁 그리고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한 조국 사퇴 투쟁 이런 때 굉장히 당이 결집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지지율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무기력한 야당을 깨우는 원내대표 역할을 했는데 그 경험을 이번에 쓰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3명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 또 당대표의 임기를 완수하겠다. 대선에 안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로 이끌 나경원만의 대표가 된다면 비법 뭐가 있을까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민심과 가까워야 돼야 되는 거예요. 민심과. 근데 그것이 뭐 대구 경북 민심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당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도 당연히 얻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수도권 민심을 누가 과연 제일 잘 알 수 있을까? 저는 지난 4년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는 발을 땅에 붙이지 않으면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던 4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만큼 여기 나온 후보 중에서 발을 땅에 붙여본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또 한 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정치 현장과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인간 나경원에 대해서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님, 네. 정말 대한민국의 웬만한 연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경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정말 화려한, 화려하다라는 것이 정말 많은 또 정치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2011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또 도전을 하셨고 누군가 여성 중에서 가장 대통령에 가까이 대통령 자리에 도전에 가까운 인물을 여성으로서는 나경원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치 이제 깔딱고개처럼 뭔가 넘어설 듯 하면서 그 이미지 뭔가 한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게 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요? 저는 아직 우리 사회에 조금은 이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과 잣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성 정치인. 예. 그래서 약간 손해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야지 그걸 넘어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정치는 인연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딜 가나 인연이 있더라. 그 인연이 깊지는 않지만 그만큼 정말 이 정치하면서 한 번도 게으르지 않게 한 것 같아요. 뭐 특강이면 특강, 지원 유세면 지원 유세, 정말 당을 위한 일, 당원을 위한 일에 늘 나섰고요. 또 늘 지치지 않고 저 만디를 위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 항상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사회에 약간은 좀 아직은 남아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 편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노력해서 그것을 넘어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 더 나경원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실제 상황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저평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그 사람 하면 이런 게 딱 붙는 딱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하면 외교통 아니면 그 사람 하면 약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많습니까? 브랜드가?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브랜드가 안 붙어요. 오히려. 또는 이제 어떤 성격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강경해 아니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른쪽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왼쪽이야 할 때 항상 보면 또 그런 데서는 제가 굉장히 중도적인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고 때로는 강경하게 투쟁하지만 때로는 협력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중도, 중용 이렇게 표현할 수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브랜드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부님 혹시 내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못생기고 내가 그냥 차라리 학교가 서울법대가 아니었더라면 정치적으로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십니까? 괜히 손해 볼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정치를 평탄하게 하고 쉽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게 제일 네. 손해 보는 거죠. 억울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공짜로 먹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7대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18대 지역구 공천을 받을 때는 친이가 공천할 때인데 공천 안 주겠다고 막 엄청 저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압박도 하고. 압박하다가 이제 겨우 끝에 가서 민주당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는 서울 중구로 가라. 그래서 정말 그분이 여기 오시면 나는 비례대표 한 번 한 사람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했던 그 중구를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손을 예. 들고 우리는 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걸었다가 예. 그만둔 오세훈 시장 뒷자리니까 예. 우리 당 예. 누가 나가도 20%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거는 억지로 내보내갖고 뭐 선거 지고 나니까 집에 가서 쉬라 그래갖고 2년 쉬었죠. 하하. 그러다가 2014년에 선거가 동작구 선거가 나왔는데 그 보궐선거로 예.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지역 출신이 동작구에서 17% 졌었거든요. 한 달 만에 그걸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라 그러고. 아하. 뭐라니까 정말 제가 보면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저 다시 공천 받거나 정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2년 노는 동안에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장애인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막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시다가 2년쯤 되니까 저 사람 진짜 정치 못하나 보다 하고 딱 후원금이 끊기더라고요. 뭐 직원 8명이 있는 엔저 단체였는데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아주 선한 일도 결국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작구 공천을 그렇게 받으라 그래서 받게 되었고요. 그거 뭐 하여간에 해서 926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청담동 며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본 나경원 후보는 똑순이더라고요. 근데 이 똑순이와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나갈 사람인 줄 애시당초 몰랐겠죠. 네. 아니 김재호 아직까지 판사시죠? 네. 김재호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당대표 출마나. 뭐 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항상 예.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똑순이 나경원 후보라도 남편의 내조가 아니면 사실 정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 왜죠?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신지는 모르겠는데 1번 카메라 보시고 남편 김재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아내 나경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늘 정말 바쁘게 또 진짜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가끔 챙기지만 남편은 다 컸으니까 하고 아무런 정말 부인으로서 역할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하죠. 늘 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간의 대화도 정말 없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밖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의 똑순이 나경원을 만든 8알은 김재호 판사가 아닐까 파란이나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왕 쓰시는 거 더 쓰시지 그랬어요. 9알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저만디를 전자서에 나오신 분들께 자기에게 힘이 된 노래 한 소절을 꼭 부탁드리거든요. 어머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경원 후보의 노래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바로 TBC 저만디를 전자서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한 소절만 해주시죠.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않아서 송구하긴 한데 예. 뭐 이제까지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는 노래가 별로 없네. 뭔가 좀 기억이 나는 기분이 좋을 때든 짤막하게 한 소절. 기분이 나쁠 때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늘 밤 문득 그다음 그게 안 나오네. 네. 아, 가사가 있어야 돼요 노래방은. 저는 뭐였죠? 아. 가사가 좀 있으면 되는데. 예. 의원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대를 뭐 TK에게 이렇게 예예 예. 선거가 급하네요. 역시 선거가 네. 급하네요. 22년간 정당을 지킨 당을 지킨 당 지킴이 나경원 후보가 지난번 또 전당대회에 도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내 이야기를 하겠다며 TK 대구 경북 지역의 시청자분들 만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꼭 당대표 만들어주시면 저희 당 정말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넓은 정당 만들어서 우리 다음에 또 다시 우리 보수가 집권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힘으로 우리 TK 지역, 늘 묵묵히 지켜주신 TK 지역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은 물론 TK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더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저만 드릴 전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치하는 이유이죠.